흔히 단일 민족 국가로 알려진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종합적인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전략,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 정책 마스터 플랜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200만 명. 이게 뭘까요?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웬만한 광역시 인구랑 맞먹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학적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9년 만에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딱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민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큰 그림, 즉 마스터 플랜이 필요해진 거죠.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정부는 이렇게 거대한 이민정책 청사진을 그려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민 정책을 그냥 좋은 정책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필수 과제로 만들어버린 시급한 문제들, 바로 한국이 정면으로 마주한 인구학적 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한국의 상황이 딱 보입니다.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죠. 출산율은 무섭게 떨어지고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늙어가고 있고 일할 사람도 학교 갈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전 세계는 지금 능력 있는 인재를 데려가려고 그야말로 전쟁 중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민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런 거대한 도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응답, 그게 바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국경에서 출입국 관리만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까지 다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인 5개년 전략입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 이민정책은 이 방향으로 간다 하고 보여주는 국가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거대한 정책 뒤에는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무려 19개나 되는 정부 부처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는 뭘까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문을 열겠다. 둘째, 이민자들이 스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 셋째, 우리 국민과 이민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넷째,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또 아주 현실적인 목표들을 담고 있죠. 자, 이제 좀 추상적인 계획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새로 한국에 온 이민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과연 어떻게 돕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인데요.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1단계, 한국의 법이나 문화처럼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알려주고요. 2단계에서는 결혼 이민자, 유학생처럼 그룹별로 필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서 맞춤형으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 비자를 연장해 주는 것처럼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책 철학의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처럼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민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민자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국 생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도 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뽑아 통역이나 상담사로 활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이민자가 새로운 이민자를 돕는 아주 효과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쩌면 이 정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르는 부분, 바로 사회적인 차원, 즉 우리 국민들의 태도와 인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점수로 매겨봤더니 청소년들은 71점이 넘어서 굉장히 개방적인데 성인들은 52점대에 머물러 있어요.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점수가 낮다고 해서 이걸 곧바로 이민자를 싫어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관련 연구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성인들의 점수가 낮은 건 어떤 편견이나 거부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좀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걸 주저하기 때문인 걸로 나타났어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진 오해 하나를 데이터로 한번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민자가 늘면 범죄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의 인구 대비 범죄율은요, 내국인 범죄율의 63.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막연한 대중의 인식과 데이터에 기반한 현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요, 대한민국 이민 전략의 가장 핵심에 있는 이 긴장 관계를 요약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책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를 위해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갈등 없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일종의 줄타기인 셈이죠. 정책 보고서에 있는 한 문장이 이 계획이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넘어 인류의 풍요로운 자산으로 공유되고 향유되어야 한다. 어쩌면 사회적 갈등이 될 수도 있는 이 요소를 오히려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통합된 미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미래를 과연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비단 한국만의 숙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대한 질문일 겁니다.